잠깐만요. 이 관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관아 마당에 홀로 걸어 들어온 여자가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포졸들이 비웃었고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어른 넷이 끙끙대며 겨우 드는 관이 한 여자의 두 손에 번쩍 들려졌습니다. 관아 마당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숨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3년 동안 쌀 한 말도 못 드는 며느리로 살아온 여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남편은 형 집행 직전이었고 마을 산기슭에는 아무도 모르는 무덤들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순 웃는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가득 담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순화가 12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그 무렵 순화의 아버지는 이웃 고을까지 이름이 난 장례꾼이었습니다. 누가 세상을 뜨면 가장 먼저 불려가 묘 자리를 보고 땅의 결을 살피고 삽을 들고 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리를 잡아주는 사람이었지요. 장례가 끝난 뒤에도 그냥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흙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관이 비뚤어지지 않았는지, 비가 한 번 쏟아지고 난 뒤에도 다시 올라가 살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두고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함부로 보내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순화는 어려서부터 죽음이라는 것을 남들보다 가까이서 봤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이 장터에서 엿장수 뒤를 따라다닐 때 순화는 아버지 손에 들린 밧줄을 받아 쥐고 산기슭으로 올라가던 아이였습니다. 향 냄새도 낯설지 않았고 관 제목 냄새도 익숙했고 새로 파인 흙의 차갑고 눅눅한 감촉도 어릴 때부터 손에 밴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어린애가 보기엔 지나치게 무거운 풍경들이었지만 순화에겐 그게 아버지 일터였습니다. 무섭다기보다 조용하다고 느끼는 장소였지요. 그날도 아버지는 새벽부터 순화를 불렀습니다. 순화야, 오늘은 비탈이 가파르다. 발 조심해라. 아버지는 삽을 둘러매고 앞장섰고 순화는 뒤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산기슭에는 벌써 장례꾼 둘이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흙더미 하나를 옆으로 빼내려 애를 쓰고 있었지요. 묘혈 옆으로 밀려온 흙이 굳어져 떡처럼 뭉쳤는데 둘이 달라붙어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삽자루를 받치고 다른 하나가 어깨로 밀어도 안 됐습니다. 흙더미는 마치 땅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이서 낑낑거리며 힘을 주는 동안 순화는 멀뚱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순화 눈에는 그것이 그리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치우면 되는 흙더미 같았으니까요. 두 장정 사이 빈틈으로 손을 넣고 흙더미 아랫부분을 양손으로 받쳐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밀었습니다. 장정 둘이 몸을 실어도 꿈쩍 않던 흙더미가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장례꾼 둘은 동시에 손을 멈췄고 아버지가 들고 있던 삽도 툭 하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순화는 그제야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순화는 멀뚱히 자기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에는 흙이 조금 묻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바라보는 주변 어른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놀라움이 있었고 그 뒤에 더 짙은 것이 따라 붙어 있었습니다. 당혹감, 두려움, 섬뜩함 같은 것들 말입니다. 누군가는 감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구도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탈 아래 세워 둔 빈관 하나가 기우뚱했습니다. 경사 때문에 서서히 기울기 시작한 것이지요. 관이 한 번 굴러떨어지면 다시 올리려면 사람 여럿이 달라붙어야 했습니다. 장례꾼들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순화가 달려갔습니다. 두 팔로 관 옆면을 감싸 안고 그대로 번쩍 들어 다시 세워 놓았습니다. 커다란 나무관이 순화 손에서 마치 커다란 바가지 하나처럼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산기슭 공기가 싹 변했습니다. 바람 소리도 낙엽 밟히는 소리도 멀리서 들리던
똑같이 우는 소리도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례꾼 하나가 입을 벌린 채 순화를 받고 다른 하나는 뒤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아버지 눈빛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장례꾼 하나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계집의 힘이 산에 샌 몫이네. 작은 소리였지만 산기슭이라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성큼 다가와 순화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순화를 자기 등 뒤로 세워 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소나귀에 들어간 힘이 아버지 마음을 다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순화는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화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낙엽 밟히는 소리만 들으며 내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버지가 저 산 너머 묘 자리는 물이 고이지 않아 좋다느니, 소나무 뿌리가 너무 얽힌 자리는 피해야 한다느니 이런저런 장례 이야기를 해 주었을 텐데 그날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발걸음은 빨랐고 순화는 그 등을 보며 쫓아가기만 했습니다. 집에 들어와 방문을 닫은 뒤에야 아버지는 순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를 맞추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화야, 잘 들어라. 그 목소리는 화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오늘 내가 한 것 다시는 남들 앞에서 하면 안 된다. 아버지는 순화 두 손을 자기 손 안에 감쌌습니다. 손바닥이 거칠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조금 차가웠습니다. 이 힘은 칭찬받을 재주가 아니야. 화를 부르는 재앙이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면 그 무서움을 없애려고 든다. 그때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해진다. 잠깐 숨을 고른 뒤 아버지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 힘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착한지 보지 않는다. 그냥 무섭다고만 느낀다. 무서운 것은 밀어내고 밀어내도 안 되면 더 험한 짓을 한다. 순화는 그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순화에게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절대로 남들 앞에서는 힘을 쓰지 않을 것. 관을 들 때도, 흙을 밀 때도, 물동이를 들 때도 약한 척할 것. 순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순화는 마당 한쪽에 세워 둔 빈 관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생각 없이 손을 뻗어 옆면을 살짝 밀어봤습니다. 관이 너무 쉽게 움직였습니다. 순화는 흠칫 놀라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마치 누가 보기라도 하면 큰일 날 비밀을 숨기듯이요. 그날 이후 순화는 자기 손을 믿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무거운 것을 보면 먼저 손이 가려 했고 쓰러질 것 같은 것을 보면 먼저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화는 손을 멈췄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어깨를 움츠리고 가만히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그 힘도 사라지지 않고 순화 몸과 함께 자랐습니다. 12살의 흙더미를 미는 아이였던 순화는 15이 되자 관두를 혼자 들 수 있는 처녀가 되었습니다. 장례꾼들이 비탈 아래 두고 간 빈관 둘을 장난처럼 밀어옮겼다가 아버지에게 들켜 크게 혼난 적도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미끄러진 물지개를 한 손으로 받았다가 같이 있던 안악이 기겁하며 입을 막은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더 무서워했습니다. 순화가 힘을 들키는 날은 곧 순화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날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관을 짜는 목수 집이었습니다. 순화는 처음 들었을 때 속이 이상하게 서늘해졌습니다. 장례꾼 딸이 관 만드는 집으로 간다니 남들이 또 무슨 말을 할까 싶어서요. 아니나 다를까 장터에서는 벌써 수군거림이 돌았습니다. 죽은 사람 옆에서 자란 계집이 관 만드는 집으로 가면 그 집안이 득을 볼지 화를 입을지 모르겠다고 어떤 안악은 혀를 차며 말했고 어떤 사내는 잘 맞는 혼사 아니냐며 웃기도 했습니다. 순화는 그런 말들을 다 듣고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익숙했으니까요. 남들이 죽음과 장례를 입에 올릴 때마다 꼭 한 겹의 꺼림칙함을 섞는다는 것도 장례꾼 딸이라는 말 앞에
언제나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생긴다는 것도 순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혼례 첫날 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말보다 눈치를 먼저 봐야 해요. 남편은 말수가 적고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도 낮고 손짓도 크지 않고 좀처럼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운 듯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순화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이 집에서 조심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챘습니다. 남편이 아니라는 것도요. 시어머니는 혼례 이튿날 아침부터 시작했습니다. 순화가 아침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앉은 자리에서 순화 손을 훑어봤습니다. 위아래로 천천히요.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 살펴보더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며느리 손마디가 사내처럼 굵네. 칭찬도 아니고 흉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 말 속에 무언가가 박혀 있었습니다. 순화는 밥상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치마 아래로 감추고 싶었지만 그러면 더 티가 날 것 같아서 그냥 뒀습니다. 아침 내내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모양이 맘에 안 드는 것인지 순화는 어느 쪽인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의 말은 날마다 조금씩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부엌 문턱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순화를 내려다보는 것이 시어머니의 습관이었습니다. 언제 나타났는지도 모르게 거기 서 있고 말 한마디씩을 툭툭 던지는 식이었죠. 어느 날 아침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힘센 며느리는 집안 망신이야. 남 앞에서 물동이 하나도 번쩍 들지 마라. 순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어떻게 떨어졌는지는 그날 저녁 혼자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야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말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화를 부르는 재앙, 칭찬받을 재주가 아니라는 말. 그 말을 이제는 아버지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뜻이지만 완전히 다른 온도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에는 두려움 속에 사랑이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말에는 그냥 금기만 있었습니다. 순화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이 집이 흔들리는 게 싫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규칙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습니다. 관 작업장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 것, 남편 일에 끼어들지 말 것, 무거운 것은 직접 들지 말고 남편을 부를 것, 밥 짓고 빨래하고 마당 쓸고 우물 깃는 것이 며느리 일의 전부라는 것. 그 모든 규칙의 핵심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순화가 가진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할 것. 순화는 그 규칙들을 군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숨기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다만 아버지 곁에서는 혼자 산에 올라가면 잠깐이나마 힘을 쓸 수 있었는데 이 집에서는 그 잠깐도 허락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장작 더미가 쌓여 있었는데 부엌까지 옮겨야 했습니다. 순화는 장작 더미를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두 팔을 뻗어 한 번에 들어 올리려는 자세가 됐죠. 그 순간 부엌 문 너머로 시어머니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순화는 뻗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무릎을 꺾고 허리를 낮게 구부려 장작 한 개를 겨우 들어 올리는 흉내를 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발이 미끄러지는 척도 했습니다. 3년 가까이 반복해 온 연기였는데도 그 짧은 순간 가슴 어딘가가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마루에서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내려와 장작을 대신 들었습니다. 순화는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화는 이불 속에 들어가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힘은 화를 부르는 재앙이라는 말. 그리고 오늘 시어머니가 했던 말. 힘센 며느리는 집안 망신이라는 말. 두 말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순화를 걱정해서 그 말을 했고 시어머니는 순화를 가두려고
그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숨겨라. 순화는 이불 속에서 천천히 손을 폈습니다. 어둠 속이라 손바닥이 보이지 않았지만 거기 있다는 것은 느껴졌습니다. 이 손 하나 때문에 아버지는 겁먹었고 시어머니는 금기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순화의 힘은 칭찬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드러나는 순간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은 금기가 되고 금기는 벽이 됩니다. 그 벽이 순화를 가두는 것이었죠. 순화는 눈을 감으며 숨을 한 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슬프다는 것인지 화가 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피곤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감각이었습니다. 깊은 밤이 지나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순화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작업장 쪽에서 나무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관 제목을 깎다 남긴 나무 조각들이 마당 한쪽에 쌓여 있었습니다. 순화는 그 앞에 쭈그려 앉아 나무 조각 하나를 손에 쥐었습니다. 결이 고운 느티나무였습니다. 아버지가 장례 때 쓰던 관 제목과 같은 나무였죠. 순화는 그 나무 조각을 손안에서 천천히 굴렸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죽은 사람을 감싸는 나무와 같은 나무를 쥐고 있으니까요. 이 집에서도 숨겨야 한다는 것을 순화는 그날 밤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약속과 시어머니, 금기가 같은 말이라는 것도요. 순화는 나무 조각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달빛 아래 마당이 고요했습니다. 작업장 문틈 사이로 나무 냄새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순화는 그 냄새를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집 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 3년 동안 순화는 단 한 번도 남들 앞에서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쌀가만 일을 옮길 때는 일부러 무릎을 꺾고 허리를 낮추었습니다. 물동이를 들 때는 손목을 살짝 떨면서 조심스럽게 걷는 흉내를 냈습니다. 빨랫감이 가득 든 함지박을 머리에 일 때도 비틀거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어느새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이불을 덮는 순간까지 순화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 연기를 3년 내내 단 한 번도 허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순화를 보며 날마다 한마디씩 얹었습니다. 쌀 한 말도 못 드는 며느리. 순화는 고개를 숙인 채 맞장구만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요. 그 말이 얼마나 거짓인지 순화 자신만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말을 3년 동안 반복하다 보니 가슴이 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소리가 됐습니다. 시어머니의 면박도 순화의 거짓 대답도 그것이 이 집의 아침 풍경이 되어버렸죠. 누가 봐도 힘없고 눈치만 보는 며느리. 그게 순화가 3년 동안 공들여 만들어 온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순화에게 숨 쉴 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순화는 남들이 잠든 틈을 타 혼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묘가 있는 산기슭까지요. 거기서는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순화는 삽을 들고 아버지 묘의 흙을 다졌습니다. 풀을 뽑고 비탈에 흘러내린 흙을 다시 올려 쌓고 묘 둘레를 고르게 정리했습니다. 낮에는 절대 쓰지 않는 힘을 밤에는 쓸 수 있었습니다. 삽질 한 번에 땅이 탁탁 다져졌고 두 손으로 흙을 퍼올리면 한 번에 묵직하게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순화 그대로였습니다. 달빛 아래 혼자 일하는 그 짧은 시간이 순화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이 밝은 편이었지만 산기슭 비탈은 그늘이 졌습니다. 순화는 아버지 묘 옆 풀을 뽑다가 멈췄습니다. 묘 바로 옆 비탈에서 새로 뒤집힌 흙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화는 몸을 낮추고 그 자리를 살펴봤습니다. 풀이 뿌리째 뒤집혀 있었고 흙색이 주변과 달리 짙었습니다. 최근에 땅이 파인 자리였습니다. 순화는 삽끝으로 가장자리를 건드려 봤습니다. 흙이 부슬부슬 무너졌습니다. 아직 굳지 않은 흙이었죠. 순화는 삽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두 손으로 짚었습니다. 삽 자국의 모양을 손끝으로 따라가 봤습니다. 날이 좁고 힘을 세게 준 삽 자국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장례 때 쓰던 방식과 달랐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는 삽 자국이 넓고 고르게 납니다. 그런데 이 자국은 좁고 급하고 불규칙했습니다. 서두른 흔적이었습니다. 순화는 천천히 일어서서 흙더미 모양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장례꾼이 판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장례 예법에 따르면 묘혈은 방향을 잡고 깊이를 맞추고 내면을 고르게 파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덩이는 방향도 없고 깊이도 들쭉날쭉했습니다. 급히 남몰래 묻기 위한 구덩이였습니다. 순화는 장례꾼의 딸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매장과 그렇지 않은 매장의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게다가 구덩이 옆에 돌멩이가 어설프게 얹혀 있었습니다. 자국을 가리려고 올려놓은 것이 분명했는데 크기도 제각각이고 놓인 방향도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장례에서 쓰는 표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흔적을 덮으려고 손에 잡히는 돌을 그냥 올려놓은 것이었죠. 순화는 그 돌들을 한 번씩 들어 올려봤습니다. 돌 아래 흙에서도 같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장례 냄새와 비슷하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절차를 밟은 냄새가 아니라 그냥 묻힌 냄새였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순화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전날 발견한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또 비슷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선한 흙이었습니다. 어젯밤 이후에 누군가 또 다녀간 것이었습니다. 순화는 그 자리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흙 냄새를 맡았습니다. 순화는 코를 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인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누군가 밤마다 산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순화는 그 판단을 내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삽 자국, 흙결, 냄새, 그리고 이틀 연속으로 새로 파인 자리. 모든 것이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새로 장례가 치러졌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장례가 있었다면 순화 귀에도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 마을에서 누가 죽으면 소문은 하루도 안 돼 퍼졌으니까요. 장례가 아닌데 사람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는 순간 등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순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묘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묘 앞에 쭈그려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아버지라면 이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는 평생 죽은 사람을 제대로 보내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대로 보내지 못한 사람, 억울하게 땅에 묻힌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순화는 손가락으로 아버지 묘의 흙을 살며시 짚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왠지 아버지가 등을 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리막길에서 순화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요? 어느 쪽이든 말을 꺼내는 순간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왜 밤에 산에 올라갔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챘는지를요. 그 설명을 하다 보면 순화가 밤마다 혼자 산에 다닌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순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더니 서서히 무언가 무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이 열리지 않는 그 느낌이 오래전 아버지 방에서 고개를 끄덕이던 12살의 순화와 똑같았습니다. 결국 순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혼자 산에 올라다니는 며느리,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지는 보나마나였습니다. 순화는 그냥 덮어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가벼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발밑에 낙엽이 밟힐 때마다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산 중턱 내리막을 걸어 내려오는데 멀리 아래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횃불이었습니다. 한 개였고 천천히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꺼졌습니다. 순화는 그 자리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횃불이 꺼진 방향은 순화가 흙 냄새를 맡았던 자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순화는 한참 그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뛰었습니다. 이 일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냥 지나쳤더라면 이 이야기는 아예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순화가 그 흙더미 앞에서 멈춰선 것, 삽 자국을 손끝으로 따라간 것, 그 한 수가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순화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설프게 올려놓은 돌멩이들이 떠올랐고 코끝에는 그 흙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다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이 되자마자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 눈을 피해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마을에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기 전이었고 산길에는 이슬이 내려 발 아래 풀이 축축했습니다. 산기슭에 도착한 순화는 전날 발견한 자리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낮에 보니 더 분명했습니다. 흙의 색이 주변과 다르고 구덩이 가장자리가 안쪽으로 눌린 모양이 뚜렷했습니다. 순화는 무릎을 꿇고 앉아 손바닥으로 흙 표면을 천천히 짚었습니다. 묘혈 깊이를 가늠하는 방법은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었습니다. 흙이 얼마나 눌렸는지, 가장자리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면 묻힌 깊이와 무게를 대략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묻혔습니다. 그것도 성인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비슷한 자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조금 더 오래된 것이었는데 풀이 살짝 돋아나 있었지만 흙결이 여전히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순화는 두 자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이 산기슭에 적어도 두 사람이 묻혀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지 않은 채로요. 순화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아래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달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기슭은 달랐습니다. 발길이 무거워졌습니다. 순화는 산을 내려오면서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할 수는 없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억울하게 묻힌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그 일을 한 이유도 그것이었으니까요. 죽은 사람도 제대로 보내줘야 한다는 것. 그것이 순화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아버지의 믿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작업장에서 관 제목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대패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순화는 작업장 입구에 서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잠깐 얘기 좀 해요. 남편이 대패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화 표정을 보더니 제목을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순화는 낮은 목소리로 산에서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새로 파인 구덩이, 어설픈 돌멩이, 흙냄새. 남편은 순화 말을 들으면서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눈빛 속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놀람인지 아니면 이미 알고 있다는 당혹감인지 순화는 정확히 읽을 수 없었습니다. 순화가 물었습니다. 그 구덩이 장례가 아니에요. 여보, 혹시 아는 게 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작업장 안쪽으로 돌렸습니다. 입술을 한 번 깨물더니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화는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손이 작업 앞치마 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순화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포졸 한 명이 작업장 앞에 말을 세우고 내렸습니다. 남편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순화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엌 창문 틈으로 내다보니 포졸이 종이 한 장을 남편에게 내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종이를 펼쳐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졸은 말을 타고 떠났고 남편은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 제목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굳어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저녁 밥상에서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관아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큰 관 하나를 급히 만들어 올리라고.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관아 주문이면 잘 된 거 아니냐.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밥그릇만 내려다봤습니다. 순화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잘 된 거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고 들었다 내려놓기를 2번 반복했습니다. 아무것도 삼키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 현감이 직접 작업장으로 왔습니다. 현감 윤태수였습니다. 말을 타고 포졸 둘을 데리고 왔는데 작업장 마당에 들어서면서 주변을 한번 씁니다. 그 눈빛이 물건을 살피는 눈빛이 아니라 사람을 살피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가 있는지 누가 보는지를 확인하는 눈빛이었죠. 순화는 마당 한쪽에서 빨래를 널다가 그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윤태수는 순화를 한번 보고 시선을 거뒀습니다. 순화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빨래를 계속 널었습니다.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윤태수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관은 입이 없소. 시키는 대로만 만들면 된다는 거 알겠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말을 삼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태수는 관 치수를 불러주며 제목을 직접 가리켰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사흘 안에 완성해서 관하로 들여보내라고 했습니다. 순화는 빨랫줄에 옷을 넘기면서 그 치수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길이가 길었습니다. 넓이도 보통 관보다 컸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관 치수를 수도 없이 들어온 순화였습니다. 일반 관은 죽은 사람의 키에 맞게 짭니다. 그런데 오늘 윤태수가 부른 치수는 달랐습니다. 넓이가 지나치게 컸습니다. 그것은 시신을 편안하게 눕히기 위한 크기가 아니라 급히 구겨 넣기에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아니면 시신과 함께 다른 무언가를 넣기 좋은 크기이거나요. 순화는 빨랫감을 집어 올리는 손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태수가 돌아가고 나서 남편은 한동안 작업장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화는 빨래를 다 널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궁이 앞에 쭈그려 앉아 불을 지피면서 머릿속으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어붙였습니다. 산에 있는 구덩이들, 관아의 급한 주문, 그리고 입이 없다는 윤태수의 말. 3가지가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불쏘시개를 아궁이에 밀어넣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불길이 작업장에서 아버지 묘가 있는 산기슭까지 닿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완성된 관을 관하로 바치러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수레에 관을 싣고 떠났습니다. 순화는 마당에 서서 수레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등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수레가 좁은 골목길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순화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입안에서 말 한마디를 삼켰습니다. 조심하라는 말.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그냥 가라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그날 이후로 순화의 가슴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올가미가 조여드는 것을 느끼면서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이 있어도 쓸 수 없고 알아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순화는 빈 마당을 바라보며 주먹을 천천히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폈습니다. 관이 관아로 들어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관아에서 다시 사람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포졸이 혼자였는데 작업장 앞에 서서 남편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이 마음에 든다고 이번에도 같은 솜씨로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포졸이 떠나고 나서도 남편은 한참 동안 작업장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마당을 걷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순화는 그 모습을 부어 문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서 있는 사람의 등이 저렇게 무거워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돌아서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관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졸이 다녀간 다음 날 저녁, 관아 아전 하나가 찾아와서 완성된 관을 밤에 직접 운반해 달라고 했습니다. 낮이 아니라 밤에 마을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운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운반 장소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오면 안내해 주겠다고만 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한여름도 아닌데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아전이 간 뒤 남편은 작업장 문을 안에서 닫았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돌아왔습니다. 순화는 잠들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오자 순화는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남편 옷자락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흙냄새와 섞인 축축한 냄새였는데 순화가 산에서 맡았던 그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장내 냄새와 닮았지만 장내가 아닌 냄새. 절차를 밟지 않은 사람이 묻힐 때 나는 냄새. 순화는 숨을 한 번 참고 물었습니다. 그 관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굳었습니다. 얼굴이 질린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호지 너머 달빛이 방 안에 들어왔고 그 빛 속에서 남편의 옆 얼굴이 보였습니다. 입을 열려다가 닫았습니다. 한 번 더 열려다가 또 닫았습니다. 순화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 말해줘요. 내가 알아야 해요. 남편은 이불 위에 앉아서 한참 침묵했습니다. 방 안에 두 사람의 숨소리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캐묻지 마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꺼내는데 힘을 다 쓴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순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새 무덤들, 어설픈 돌멩이들, 흙냄새, 그리고 두 번이나 새로 파인 자리. 말이 이어질수록 남편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면서 동시에 두려움이 올라오는 표정이었습니다. 알고 있다는 표정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싶었던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태수 이름 석자만 들어도 입 다물어야 해요. 거기 발 들이면 우리 집 다 망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말을 뱉고 나서 스스로 놀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화는 그 침묵 속에서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윤태수가 이 일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남편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도요. 아마 처음 관아 주문을 받았을 때부터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거절하지 못했던 것이겠죠. 거절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을 테니까요. 남편 손을 한번 바라보다가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윤태수가 다시 작업장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포조를 셋이나 데리고 왔고 작업장 사람들도 불러 모았습니다. 대패질을 하던 목수 2명, 제목을 나르던 일꾼들까지 마당 한쪽에 세워두고 윤태수는 천천히 그 앞을 걸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공간의 주인인 것처럼 당당했습니다. 아니, 당당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오만했습니다. 자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즐기는 눈빛이었습니다. 사람들 표정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그 두려움이 충분히 자리 잡혔는지 가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순화는 그날도 마당 한쪽에 있었습니다. 빨래를 걷다가 멈춰 서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윤태수가 사람들 앞을 걷다가 순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멈추더니 순화를 가리키며 작업장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장례꾼 집딸들은 꼭 쓸데없는 촉이 있다더니.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눈치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윤태수는 그 웃음에 흡족한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순화는 빨랫감을 두 손에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뺨이 뜨거워졌습니다. 화 때문이었는지 수치 때문이었는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손에 쥔 빨랫감이 찢어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며 그 힘을 죽였습니다. 윤태수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못 박았습니다. 관아 일은 관아 안에서 끝난다는 것. 여기서 본 것, 만든 것, 들은 것이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그 입을 다물게 하겠다는 것. 말은 점잖았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도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발 앞에 흙바닥만 바라봤습니다. 두려움이 마당 위에 내려앉은 것처럼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태수가 말을 타고 떠나고 나서도 마당은 한참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진 뒤 순화는 작업장 옆 그늘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서서히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감추고 있는지를 알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에 대한 답답함이었습니다. 손에 힘이 있어도 쓰지 못하고 눈으로 봐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3년 동안 쌓아온 연기와 겹쳐지면서 가슴 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화는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두운 마루를 지나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별만 조금 있었고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순화는 발소리를 죽이며 산 쪽으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아버지 묘를 돌보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산기슭에 올라서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화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버지 묘 근처 그리고 전에 발견했던 구덩이, 자리들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에 없던 자리가 하나 더 생겨 있었습니다. 흙이 아직 완전히 굳지 않은 아주 최근에 파인 자리였습니다. 발이 굳었습니다. 새 곳이었습니다. 순화는 그 자리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풀이 흔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짐승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순화는 두 손을 천천히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덮어두고 내려갈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알고 있을 수 없는 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윤태수가 이 마을에서 오만하게 웃으며 사람들을 묻는 동안 자신이 그냥 빨랫감이나 쥐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순화는 산을 내려오면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숨기라고 했던 그 힘을 어쩌면 써야 할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두렵기보다는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순화는 동이 트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남편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화는 소리 없이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산에서 본 세 번째 구덩이가 눈에 밟혔습니다.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순화는 작업장에서 삽을 하나 챙겨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풀이 발에 닿을 때마다 이슬이 튀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검었고 산기슭은 더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산기슭에 도착해서 순화는 먼저 바람 방향을 살폈습니다. 장래 일을 오래 한 아버지에게 배운 것 중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냄새는 바람을 따라 흐르니 바람 방향을 알면 냄새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화는 풀잎 하나를 들어 올려놓아 봤습니다.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렀습니다. 순화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구덩이 자리에서 5걸음쯤 떨어진 곳에 멈췄습니다.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흙 냄새와 섞인 그 냄새였습니다. 순화는 무릎을 꿇고 앉아 손바닥을 땅에 대고 흙결을 읽었습니다. 묻힌 깊이, 무게, 매장된 지 얼마나 됐는지 손이 기억하는 것들이 하나씩 살아났습니다. 관 안에 있는 사람이 최근에 마을에서 사라진 사람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억울하게 묻힌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꺼낼 수 없다는 것이 더 답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화는 아침 밥상 앞에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마을에서 찾는 사람 아니에요. 남편은 밥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입술만 천천히 깨물었습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관아 일에 입대면 우리 집 다 망해요. 그러더니 순화 손을 뿌리쳤습니다. 뿌리쳤다기보다 밀어냈다는 표현이 더 맞았습니다. 세게 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 손길이 순화에게는 오히려 더 아프게 닿았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한 행동이 아니라 무서워서 한 행동이었으니까요. 무서운 사람이 뿌리치는 손은 힘이 없습니다. 순화는 밀려난 손을 무릎 위에 얹고 한참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장터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을 유지 중 한 명이 열흘 전부터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먼 곳에 볼일이 있어 갔나 보다고 했는데 가족이 아무 연락도 없다고 나서면서 소문이 커졌습니다. 장터 안악들이 수군댔고
남자들은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그 이름이 입에서 입으로 퍼지는 것을 들으면서 순화는 장바구니를 든 채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마을 유지였습니다. 관아와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윤태수와 사이가 틀어졌다는 말이 들린 적 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순화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빨리 걷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정리될수록 그 끝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 것 같았고 그 끝을 마주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순화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전에 발견한 새 자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비탈을 올라가 보니 전에 없던 새 자리가 하나 더 생겨 있었습니다. 네 곳이 됐습니다. 흙이 아직 완전히 굳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어제 오늘 사이에 묻힌 것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들은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달빛이 비탈 위를 고르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산기슭이 이렇게 고요한데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내려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관아, 포졸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남편이 작업장에서 나오기도 전에 포졸 둘이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순화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포졸 하나가 남편을 보자마자 관아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역적 공범 혐의라고 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역적이라는 단어가 마당에 떨어지는 순간 시어머니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무슨 역적이냐고 소리쳤습니다. 포졸은 시어머니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남편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순화가 달려갔습니다. 남편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놓지 않으려고 손에 힘을 줬습니다. 포졸이 순화 손을 떼어냈습니다. 순화는 뒤로 한 걸음 밀려났습니다. 발밑 흙이 튀었습니다. 남편은 그 순간 순화를 돌아봤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이 열리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해명도 사과도 위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포졸이 다시 끌었고 남편은 마당을 가로질러 골목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순화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골목 쪽으로 달려나갔고 작업장 일꾼들이 우르르 나와서 수군거렸습니다. 마당이 갑자기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도 순화는 혼자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 옷자락을 잡았던 두 손에 아직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감각이 천천히 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손에 이렇게 힘이 있어도 잡고 있는 것을 빼앗겼습니다. 관아 일에 입을 대지 말라던 남편의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우리 집 다 망한다던 말이요. 이제 그 말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망하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결국 이렇게 된 것인지 순화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 파랬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파랬습니다. 그게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골목 어귀에서 돌아왔습니다. 순화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내가 캐묻고 다녀서 이 꼴이 난 거야. 순화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순화를 향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순화에 있다는 것처럼요. 순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어머니 눈빛을 잠시 마주 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발밑에 흙이 보였습니다. 마른 흙이었습니다. 순화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관아에 끌려갔고 시어머니는 순화를 원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입을 닫았습니다. 순화를 향한 눈빛들은 동정도 아니고 응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피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윤태수 일에 엮인 집을 괜히 가까이 뒀다가 자신들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이 바닥에서 일어서야 하는 것은 순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순화에게는 손이 있었습니다. 오래 숨겨온 아무도 그 진짜 무게를 모르는 손이요. 남편이 관아로 끌려간 그날 오후부터 장터에 소문이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관 만드는 목수 집 남편이 역적 공범으로 잡혀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저녁 무렵에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관아 이를 캐고 다녔다는 말이 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장례꾼 집딸이 원래 촉이 너무 밝아서 탈이라고 그 집 들어가서도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고요. 순화는 그 말들을 직접 듣지 않았지만 이튿날 장터를 지나다가 사람들이 눈길을 거두는 방식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기 전에 먼저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 말을 걸다가 중간에 멈추는 사람들, 평소에 순화에게 두부 한 모 건네던 두부집 안악도 오늘은 고개를 숙이고 행주질만 했습니다. 그 모습들이 말보다 더 또렷하게 전해졌습니다. 순화는 그 시선들을 견디며 걸었습니다. 장터 안쪽에서 안악 2명이 나누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사라진 마을 유지가 역적 모의에 가담했다가 숨어버린 것 아니냐는 말이었습니다. 관아에서 그렇게 돌린 것이었습니다. 마을 유지가 역적이고 관 만드는 집이 그 관을 만들어 숨겼다는 식으로요. 순화는 그 말을 들으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윤태수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야기를 만들어 두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역적으로 만들고 그 일에 엮인 사람들을 공범으로 묶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윤태수를 의심할 이유를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이야기를 거꾸로 세워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화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지금까지 본 것들을 이어붙였습니다. 산기슭의 무덤들, 윤태수가 주문한 관, 밤에만 이뤄진 운반, 사라진 마을 유지, 남편 체포, 줄 하나가 선명하게 이어졌습니다. 윤태수가 사람을 없애고 남편은 관을 만들어 흔적을 옮겼고 이제는 남편까지 공범으로 묶어 입을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였습니다. 순화는 다음 날 관아로 갔지만 포졸에게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관아는 남편을 공개 처형하겠다는 방을 붙였습니다. 닷새 뒤였습니다. 방이 붙은 관아 벽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남편을 욕했고 누군가는 죄가 크다며 혀를 찼습니다. 순화는 방에 적힌 글자를 오래 봤습니다. 윤태수는 남편을 죽여 이 일을 끝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꼼짝도 하지 마라. 시어머니는 순화를 방 안으로 밀어넣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순화는 처음으로 시어머니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세게 비튼 것도 아니고 힘을 자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볍게 잡았을 뿐인데 시어머니 몸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순화 손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뿐 아니라 낯익은 체념 같은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언젠가 올 줄 알았던 날이 왔다는 얼굴처럼요. 어머님, 저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순화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분명 뭔가 더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남편을 살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순화는 작업장으로 들어가 밧줄과 망치, 장례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작업장 안에는 관 제목 냄새가 묵직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순화는 그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장례꾼 딸로 태어나 관 만드는 집 며느리로 살아온 3년이 그 냄새 하나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숨겨 온 손이 이제 처음으로 제 몫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두렵기도 하고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차분해지기도 했습니다. 처형 전날 순화는 면회를 핑계로 관아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기둥에 묶인 채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그냥 포기해요. 남편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받아야 할 거예요. 순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보가 받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내일 관이 마당에 있습니까?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형 뒤 바로 산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관아를 나오며 순화는 마당을 눈에 담았습니다. 형틀과 창고의 거리, 관이 놓일 자리, 포졸이 설 자리, 사람들이 모일 자리까지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걸어봤습니다. 어디까지 걸어 들어갈지, 어느 지점에서 말을 꺼낼지, 관에 손을 대기까지
몇 걸음이 필요한지 순화는 마당을 눈으로 재고 발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밤 작업장 어둠 속에서 제목 하나를 번쩍 들어보았습니다. 3년 동안 숨겼어도 그 힘은 조금도 닳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손 안에서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순화는 그 무게를 확인한 뒤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 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공개 처형은 늘 공포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순화도 군중 속에 섞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틀 앞에는 남편이 묶여 있었고 윤태수는 또렷한 목소리로 죄목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관아 물품을 이용해 역적을 숨긴 죄. 망치질 소리가 마당에 울릴 때마다 사람들 입에서는 짧은 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마지막 나무판이 갈라져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마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안에는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 사라진 유지 아니냐? 순간 마당이 뒤집혔습니다. 순화는 관 옆에 서서 더 크게 외쳤습니다. 산기슭에 이 관과 같은 크기의 무덤이 더 있습니다. 제가 밤마다 직접 봤습니다. 군중의 시선이 윤태수에게 쏠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포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장정들이 삽을 들고 산으로 달려가겠다며 나섰고 아전들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태수는 저 여자를 잡아라라고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열린 관 안의 시신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포졸들조차 창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그날 오후 산기슭의 무덤들이 파헤쳐졌습니다. 첫 번째 자리에서 관이 나왔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묻힌 관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윤태수의 거짓은 버틸 곳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이를 갈았습니다. 장례도 없이 흙 밑에 밀어넣어진 사람들이 마침내 세상 빛을 본 것입니다. 관하로 돌아오자 아전들과 포졸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윤태수가 시킨 일이라 했고 누군가는 밤에 관을 운반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작업장 사람들 진술까지 이어지자 마침내 윤태수는 자기 포졸들 손에 결박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남편을 죽이려던 권력이 관아 마당 한복판에서 두 손이 묶인 채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풀려났습니다. 관아 문을 나온 남편은 순화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순화는 말없이 남편 손목에 밧줄 자국을 어루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순화를 두려움과 존경이 섞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순화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장례꾼 딸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잘못 보내지는 걸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의 무게를 저마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산기슭에 묻혀있던 사람들의 가족들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족들에게 순화의 말이 어떻게 닿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마당 위의 침묵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담고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관아에서 사람들을 조사하는 소리가 밤새 들렸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순화는 집에 돌아와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시어머니 나름의 방식이라는 것을 순화는 알았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궁이 불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그 불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버티는 집의 침묵이 아니라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함께 견디는 침묵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순화는 날이 밝기 전에 혼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손에 삽을 들었습니다. 어제 사람들이 파헤쳐 놓은 비탈 쪽을 지나치며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제 드러난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일을 맡을 것이었습니다. 순화의 몫은 아버지 묘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묘 앞에 도착했습니다. 삽으로 흙을 다졌습니다. 비탈에 흘러내린 흙을 올려 쌓았습니다. 묘 둘레에 도단한 풀을 뽑았습니다. 손에 힘을 줬습니다. 숨기지 않고요. 삽질 한 번에 땅이 탁탁 다져졌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산기슭 아래에서 빛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지붕 위로 새벽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순화는 아버지 묘 앞에 잠시 쭈그려 앉아 흙을 한번 손으로 짚었습니다. 아버지가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를 부르는 재앙이라고 했던 이 손이 어제는 다른 일을 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드러냈습니다. 잘못 묻힌 사람들을 세상 위로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손으로 해온 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순화는 그 생각을 말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흙을 한 번 더 짚었습니다. 순화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산기슭 아랫길에 사람이 보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순화가 올라간 것을 알고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그 옆에 마을 사람 몇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순화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화는 삽을 어깨에 메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3년 동안 감춰온 것을 드러냈으니 무거워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산기슭을 내려오는 내내 바람이 등을 밀었습니다. 아버지 묘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순화는 그 바람을 등에 지고 사람들 쪽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손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곁으로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순화는 평생 자신의 힘을 감추고 살았습니다. 재앙이라는 말에 두려웠고 망신이라는 말을 견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손이 억울한 죽음을 드러냈고 남편을 살렸습니다. 숨긴다고 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쓰여야 할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 마음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계신 곳도 함께 적어주시면 달빛처럼 은은한 마음 꾹꾹 담아 보내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